안녕하세요. 베나TV 장보경 PD입니다. 베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베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탈탈탈 25회 오늘은 에스더님을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출연 동기가 저희 여기 베나TV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성희 씨를 통해서 출연해 성희 씨 주셔서. 지인분이시라고. 네. 성혜는 뭐 후배이기도 하지만 저희 봉사단 총무로 했었어가지고요. 잘 알죠. 네. 성희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저희 네. 탈탈탈에 출연을 시켜주시고 이제 또 베나TV를 통해서 얼굴을 공개하시는 거는 또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 네. 이름, 지금 하시는 나이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네. 하고 싶으신 대로요. 네, 안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고요. 2004년도에 탈북했다가 2006년도에 다시 재탈북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한국에 입국해서 지금 한국 외대에 재학 중이고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에스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이렇게 짧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재탈북도 하셨고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궁금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유성 씨 어머니랑 고향이 같다고. 네, 저희 어머니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네. 함흥시거든요. 네,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함흥시에서 그러면 나서 몇 년을 사신? 15살까지 살았고요. 그 이후에는 해령 쪽에서 한 7년 살다가 그러다가 탈북하게 됐죠. 유성 씨 회룡 출신이시잖아요. 저랑 굉장히 인연이 깊네요. 네. 그 함흥에서 그러면 15살까지 네. 함흥에서의 기억 같은 거는 없으세요? 있죠. 그러니까 많은 활동은 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던 기억 그리고 그 정도 사회 활동한 경험은 별로 없고요. 그렇죠. 학교 생활 정도만 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학교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요. 저는 계속 좀 그냥 간부했다고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계속 그런 걸 했었어요. 사상분장 같은 거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실 가고 조상 앞에다 꽃 항상 하고 그런 걸 약간 잘 모범생이셨네요. 범생이었죠. 북한에서의 모범생? 북한이 좋아하는 교장 범생. 선생님이 네. 막 이렇게 표창장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저도 추스리기 힘들 정도 됐긴 했었죠. 정신적인 충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가정이 기울면서 모든 것을 잃게 돼가지고 좀 사람들 앞에 너무 나서는 게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령으로 가셔서 그러면 탈북을 2004년에 처음 하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사회활동 같은 거는 어떤 걸 하셨었어요? 해령에서는 뭘 하시면서 7년 동안 생활을 하셨는지? 해령에 와서부터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계 때문에 장사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엄마 고향이 해령이어서 엄마 같이 해령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는 송이 장사도 해보고 개구리 기름도 해보고 담배 장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식품도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처럼 함흥이라든지 제가 아는데 김책이라든지 이런 데 가져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령에 보면 곡상 공장도 있지만 거기 담배 공장 있잖아요. 곡상 공장에서 그런 담배도 이제처럼 가져다가 어랑 같은 데 가면은 바닷고장에서
북한에서 담배 피우면 다 이렇게 신문에다 싸서 피웠었어요. 이렇게 말아 피우는 마라초로 거죠. 해서 피웠었는데, 그러니까 시골에서 잎초를 가져오면 썰어서 그걸 말아서 피우셨거든요. 근데 배 타는 사람들은 날아가서 마라초를 피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까치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치담배가 뭐예요? 이 뽕 달린 담배죠. 네, 우리 지금 사람들이 피우는 어르신들이 피우는 일반 그런 담배. 예, 필터 그러니까 있는 거. 건지로 말아져 있는 담배 있잖아요. 가게 들어 있는 담배를 네, 피우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곡성공장에서 나오는 걸 받아다가 또 이제 좀 어랑 같은 바닷고장에 가서 그걸 가져다 주면 거기서 이제 좀 생선들 뭐 오징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왕복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평양 쪽에 가면은 대동구역인가 그쪽에 가면 이렇게 담배를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초를 가져가면 그쪽에서 그 담배를 요 동네 가면 써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뽕도 들어오고 각도 들어오고 다 맞는 비닐까지 다 들어와요. 그걸 제가 가져가면은 그쪽에서 제조를 요 집에서는 써는 집이에요. 근데 네. 요 집에서는 그 썬 걸 건지를 말아요. 네. 그래서 이 집에다가 가서 그 건지를 팔아요. 그러면 이 집에서 뽕을 붙여요. 그래서 그 집에서 붙인 걸 완성품을 또 가지고 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함흥이라면 공업도시잖아요. 네. 공업도시에는 신발 있고 비난론 있고 비료 공장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직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모든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90년도 중반부터는 중국에서 모든 경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고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고무를 가져가면은 함흥 쪽에는 방직 공장이 있다 보니까 미싱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복을 여기 백신발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러는데, 교복을 뜯으면 청색깔이 있거든요. 파란 색깔 그 신발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카피 떠서. 위에 것만 만들면 이쪽 집에서 생고무를 가져다 그걸 신발을 붙여요. 그럼 신발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시골에 가져가면 시골에서 사람들은 농사는 지었는데 신발을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신발 신발을 가져가고 팔고? 곡식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유통을 했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장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온 했어요. 것만 해도 근데 아까 개구리 기름이라고 하셨는데 네, 개구리 기름도 했었어요. 송이 장사도 했었고, 네. 송이철 있잖아요. 설이 내릴 때 그때 추석 그때 네. 송이 할 때 가면은 막 단속이 너무 심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따가져 온 사람들 걸 받아야 되니까 산 밑에서 앉아서 있으면 캐온 사람들 거 사는 거예요. 사고 갈 때는 이렇게 초소가 다 있어요. 단속 초소가.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용해서 또 매수를 돈을 하고. 예, 좀 매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군인들한테 돈 좀 주고 예, 그분들이 또 날라다 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 하기도 했었죠. 와.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네. 이렇게 먼저 가야 되잖아요. 송이가 벌써 이렇게 큰 지대 하나 하면은 막 50kg 이렇게 돼요. 100kg짜리 마대라고 하는데 거기다 넣으면은, 그런데 그걸 옮기려면은 차로 옮겨야 되는데 초소가 있으니까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원래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거라서 개인이 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중국 상인들한테 팔면은 더 비싸게 파니까 거기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초소가 단속하는 게 자꾸 다르거든요. 왜냐면 그 초소를 피해서 돌아가니까 매일 초소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제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잠바 있잖아요. 이렇게 네. 바람막이 잠바 같이 이렇게 붕붕한 잠바를 입고 네네. 이렇게 수건 같은 데다가 송이가 7cm 이상부터 였었거든요. 9cm 이상부터였나? 그래서 9cm 이상부터 동송이를 쫙 탄피 깔듯이 이렇게 차요. 두 개를 차가지고 딱 차고 이렇게 한 2kg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먼저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쭉 가죠. 그게 산에서부터 시내까지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거리인데, 차 타고 가면서 어느 초소쯤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소에서 딱 단속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열하는 거죠. 검열하는데 제 몸에서 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송이 냄새가 진짜 향이 좋아서 맞아요. 다 나요. 그래서 어떻게 옷 해야 사이를 될까 한 사람 한 사람 검사하고 있는데, 저는 짐이 없었으니까 짐을 검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이렇게
잔머리가 빨리 돌아온다고 해야 되나요? 촉이 있잖아요. 순간 그런 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옆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아기를 그냥 끌어안았어요. 아기랑 모르는 장난치면서 얘기를. 예, 옆에 아기를 그냥 어서 와 하면서 무릎에 앉히고 그러니까 더 제가 경계- 곁에가 조금 이렇게 불어 보여도 몰라 보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모면했던 적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도의 숨을 쉬고 그게 해령 시내까지 나가가지고 그리고 전화했죠. 엄마한테 어디에 초소가 어디 있다. 어디에 초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말할게요. 초소가 그렇게 있으면 또 새로운 초소가 생겼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원래 하던 사람들은 다 이미 아니까 돈 좀 내기면 됐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처럼 예. 아, 뭐 거의 장사의 신이네요. 끼죠. 뭐 이제 뭐 안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차를 끼고 반제기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반반 나누고. 네. 대단. 여러 아니 가지. 그게 몇 살 때 그런 일들을 쭉 하신 거예요? 15살 이후니까 한 17살 그때쯤이 됐던 것 같아요. 와, 네. 거의 고등학생 나이에. 네, 18살 막 이때. 네. 와. 아니, 장사의 신. 장사의 신이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유통. 돈을 못 벌어서 넘어왔어요. 저 생경 탈북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네, 어느 날 장사하다가 장사 미천 다 사기 당했어요. 사기를 맞았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로 장사하기 때문에 불법이잖아요. 네. 북한 안에서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처럼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받는다 그러면 송이도 갑자기 가져왔는데 다 상해버리면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개구리 기름도 엄청 사갔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겨울에 개구리, 북개구리인가 기름 개구리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말리면은 기름이 쫙 배 밑에 이렇게 고이거든요. 그래요? 그거 마른 걸 벗겨서 그 기름만 따서 파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처음 그래서 들어요. 1kg 모으기가 너무 힘든데 네. 그때 뭐 10마리 정도 까면은 60마리 정도 까면 1kg 정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막 제가 그때 그래서 개구리를 먹어봤던 것 같아요. 개구리 다리 너무 맛있었어요. 그거 튀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네. 닭고기 맛이라고 하던데 전 못 먹어봤거든요. 궁금하다. 닭고기 맛인가 잘 모르겠는데 무에다 그때 볶아 먹었던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볶아 처리를 해야 먹어봤는데 되니까. 맛있더라고요. 튀겨 먹어도 맛있고 직접 괜찮더라고요. 개구리도 저희 잡으신 다리만 거예요? 먹었으니까. 개구리 직접 잡으러 다니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시골에 가서 네, 잡아오는 걸.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잡은 걸 사오는. 예, 저는 사오죠. 사다가 중간업자죠. 한 마리당 얼마씩. 그 저는 뭐 여기 보면은 그쵸. 중개업 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 중국에서 개구리 기름을 사가잖아요. 네. 그걸 뭘 하는지는 혹시 아세요? 뭐 화장품에도 쓰고 건강식품에도 쓴다고 했는데 정확한 건 모르고요. 1kg당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걸 갑자기 개구리 기름값이 떨어져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미쳐서 팔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좀 비싸게 사야겠다 해서 그 사람한테 줬는데 사기당한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뭐 공업품을 팔고 이런 걸 하다가 마지막에 개구리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쵸.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불법이니까 뭐 보증 같은 게 없잖아요. 네, 북한은 원래 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랬죠. 북한에서 저는 좀 그냥 금속 장사랑 마약 장사랑 그런 장사 안 해보고 웬만한 나머지는 건 다 다 해본 것 같아요. 군대 한다는 거는 그런 예. 거 빼고는 다 해본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부유하게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 함흥에서도 엘리베이터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엘리베이터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뭐 저희 열 손가락 안에는 들걸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저희 집에 와서 다 TV 보고 애들이 막 놀다가도 만화 할 때 있거든요. 소년장수도 하고 막 영리한 너구리 막 이런 거 하면은 뛰어놀다가도 애들 영화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저희 집에 다 몰려와서 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TV도 보고 그랬죠. 이제 저는 좀 부유하게 살았고 항상 학교 다닐 때면 가방에다 먹을 걸 가득 가져가서 애들 나눠주고 와, 사과배 뭐 사탕들 계속 날려다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기 많았겠네요. 15살까지 함흥에서 그렇게 네, 생활을. 저는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15살 된 무렵에 가정에 좀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됐죠. 네, 중국에 오게 그러니까
해령으로. 엄마 고향에 해령으로 오게 되면서 갑자기 좀 그러니까 엄청 잘 살았는데 미공급이 되다 보니까 장사해서 잘 살은 건 아니고 아빠가 운전수를 하면서 좀 직업이 좋아서 잘 살았어요. 엄마도 조금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다 배고 주는 걸 살았잖아요. 그거에 조금 노력하면 됐었는데 공급이 다 중단되니까 한 7년을 뭐 깎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집에 가지고 있던 거를 하나씩 네, 팔면서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가족이 그쪽에 왔죠. 해령 쪽으로 오게 됐었죠. 그때 저는 그렇게 막 거기선 인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소학교로 바뀌었는데 인민학교 때 막 다니면 교사 선생님 표창장 받고 그러던 사람이 애들 앞에서 이렇게 민망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내가 기울이게 된 계기가 좀 있었는데 가세가 그렇게 다른 애들 앞에 이렇게 항상 뭔가 주고 다른 애들한테 모범이었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민망해서 저는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집 가겠다 이러고 해령이 할머니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런 아이스크림 장사부터 했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북한에서 이렇게 아이스박스에다 파는데 그 몇 시간 있으면 그때는 에스키모 뭐 까까오 이랬는데 까까오라고 하죠. 그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잘 살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말 외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뭐 아이스크림 사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거 아니겠다. 그래서 나가서 채소를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채소를 파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그때만 해도 장사하는 거는 부끄럽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갓 미공급이 네, 갓 미공급. 20년도 한 90년도 중반부터 미공급이 시작됐죠. 근데 그게 20년도 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이렇게 장사하는 게 좀 창피한 일이었어요. 2000년도 전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좀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했죠. 장사한다는 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채소 팔러 갔는데 가지 오이 다 났잖아요. 사람들이 또 막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으니까 채소가 다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내 길이 아니네.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나는 소매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이제 도매를 해야겠다. 그래서 도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왕복으로 뭐 이렇게 지역의 특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 가면은 눈에 보여요. 어디 가면은 해산물을 가져올 수 있고 털개는 김책에 가야 되고 오징어는 뭐 어랑 쪽에 가면 되고 이제처럼 뭐 함흥에 가면 뭘 가져올 수 있고 어디 가면 뭘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막 특산물 지도가 몸 안에 있는 거네요. 네. 뭐 약초를 가져가면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죠. 중국에서 북한에 걸 안 가져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막 7일치 막 가거든요. 16시간이 걸릴걸 7일치 막 가는데 이렇게 밥을 사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기차 안에서 막 밥도 먹고 사람들이 다 떨어지면 막 고구마, 고구마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구마를 그 자리에서 생고구마를 팔아요. 생고구마도 먹고 기차 안에서 기차 장마당이 안에. 열리네요. 열리죠. 기차 안에서 열리는 것도 있는데 연착하면 서잖아요. 그 역에서 사람들 자기 거 펴놓고 파는 거예요. 감 장사는 감자를 팔고 다 있어요. 다 있어. 네, 다 있는 거죠. 마늘도 막 사 먹어요. 배고프면은. 네. 그러면서 장사 다녔죠. 처음에는 기차를 이렇게 수화물 붙여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서비스차라고 다니기 서비스차. 시작했는데 트럭. 네, 트럭에다 짐을 트럭에 싣는. 사람을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생겼었는데 그때부터는 그런 것도 종종 이용하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금속까지도 중국에 나가더라고요. 제가 탈북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안에 있을 때 못 봤는데 밖에 있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돌 같아 보였는데 그 남양 교도로 이렇게 나가는 게 다 이렇게 금속들이었어요. 엄청난 강석들. 네. 그런 게 막 고가의 나가는 금속이. 거예요. 그러니까 약초가 나가고 모든 해산물이 다 나가고 북한에 게 좀 그러니까 유기농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게 중국에서도 북한께 좋은 걸 하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는 항상 명태도 명란도 막 도구로 넣고 먹고 있었고요. 이렇게 명태도 벽에 이렇게 베란다 벽에 쭉 걸려 있어서 못 먹어서 저는 막 팔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명태 한 마리 사 먹기 힘들고 게 한 마리 사 먹기 힘든 거예요. 저는 털개를 먹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바다랑 함흥은 동해랑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안 먹어본 생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오히려 이쪽에 와서 더 많이 못 먹어. 왜냐면 서울이니까 뭐 고등어 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빠가 가져오는 거는 그쵸. 이제처럼 그 기름 좀 가져다 준다든지 해서 거기 어부들한테서 가져오는 거니까 다양한 고기가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잡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고기를 먹어본 거예요. 고가의 네, 그래서 안타까웠던 게 그런 부분들. 아, 북한의 자원이 많이 빠져나가는구나. 다 중국으로 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서 중국에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 나왔을 때. 한국에 나왔을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금속인 줄 몰랐죠. 그때 나가는 게 그냥 요만한 건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게 강석이었는데 강석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 가져가고 없죠. 사람들이 그러죠. 나무 없는 게 뗄 게 없어서 다 뺐다고. 근데 뗄 게 없어서 다 빈 거 민둥산이 된 것만은 아니라 밀가루를 사 먹든지 쌀을 바꿔 먹어야 되니까 중국에서 좋은 나무는 가져가고 나머지를 북한의 사람들이 뗄 것 때문에 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된 거 보면 좋은 나무는 중국으로 가져가 배간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네. 목다유리 한다고 좋은 나무 다 베갔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회령에서 회령이 아니라 저 어디냐? 함흥에서 좀 가족분들이랑 잘 사시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회령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2부 에스더님이 아직 북한에 그 가족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더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는 점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좀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버님 일이나 지금 뭐 그런 일들을 좀 물어보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또 북한에 아직 계시니까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하시다가 15살이면 청소년이잖아요. 사춘기일 때고 한국은 한창 뭐 애들 뭐 그 중2병 막 이런 때인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전 사춘기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왜냐면 사춘기가 없이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마디였고요. 또 맞이? 예, 일남 이녀 중에 마디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저희 아빠 엄마는 엄격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엄마가 원래 제대군인이다 보니까 저는 엄마한테 따뜻하게 안겨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엄하셔서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항상 뭔가 잘해야 되고 나는 항상 이렇게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제가 오히려 더 처리 없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때는 막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막 듣고 책임감에 약간 부담감 지금도 같은 게 그런 게 있으셨구나. 쭉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임감 같은 거. 네,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돌봐야 된다는 생각. 살려야 된다. 네,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 중에서도 제가 먼저 탈북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을 데려왔고 엄마를 모셔왔고 네, 그렇게 아니 왔죠. 근데 이제 아까 개구리 장사 하다가 쫄딱 망한 거 사기를 당하시고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아픈데 네. 그래서 이제 탈북을 갑자기 결심을 하신 갑자기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강한 엄마였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는 맨날 일기 쓰셨어요. 근데 밤에 자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엄마 일기 쓰면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강하고 큰 사람이었죠 저한테는. 근데 엄마가 좀 작아 보이고 그 엄마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마디의 숙명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가 지금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장사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또 사기 안 당한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빚쟁이가 되겠구나. 안 되겠다. 중국에 가면은 돈이 없어도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 중국인 대상이었잖아요. 학교 대상이었고.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러 가기로 하고 두만강을 넘게 됐던 거죠. 브로커 비용 다 주고
안전하게 저는 건넜죠. 아 일단 중국까지만 가서 일한다는 보장으로 간 거죠? 네, 중국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소개해 준다고 그랬고 그러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어서 내가 먼저 탈북 가면은 돈을 벌어서 집에다 보내면 엄마가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탈북했었죠. 아 그때는 뭐 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전혀 없었고요. 네, 제 탈북 제가 2004년도에 탈북했다가 그 1년도 안 돼서 북송됐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재탈북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하고 탈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아, 그럼 저희가 더 자세히 네 들어보도록 들어보도록. 하고. 그 처음에 이제 딱 이제 그러면 2004년 4년에 첫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들어가는데 그때 나이가 그럼 몇 살이었어요? 23살이었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004년이요. 네.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을 중국에서 시작을 하셨나요? 중국에 가면서 했던 거 처음에는 좀 황당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일하러 간다고 그거 했는데 갑자기 제가 연길에서 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쌈동이나 이런 쪽으로처럼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 결국 조선 동포들이죠. 그분들이 저를 받아줬던 분들이 다른 중국 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간대요, 안쪽으로.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차를 갈아타는 역이 있었어요. 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손 씻잖아요. 거울 보면서 손 씻는데 왠지 내가 지금 팔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 화장실 가려고 할 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장실 가는데 왜 따라오냐고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일단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머리 안에 생각이 든 거죠. 아, 나 지금 팔려가고 있는 것 같다.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무작정 거기서 도망쳤어요. 어딘지도 근데 모르는데. 이렇게 막 까만 잠바를 입고 머리를 묶고 이렇게 있었는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완전 공작원이 따라오죠. 그리고 이렇게 안에 노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까만 잠바를 벗으니까 노란 티셔츠 있잖아요. 백에다 감고 막 다른 뛰기 사람처럼. 시작했어요. 예, 네.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도망쳐가지고 거기 역 밖에 나오니까 뛰었는데 또 중국이 하도 크니까 도망쳤는데 또 역전 앞으로 온 거예요. 또 뛰었는데 또 역전 앞으로 오게 뺑뺑뺑 되더라고요. 돌고 예, 있는 그래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제는 이곳을 벗어나려면 차를 타야 되겠다. 근데 버스 타러 갔는데 버스 어디를 간다는 얘기를 해야 버스를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하고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서서 멍 때리고 있는데 택시가 몇 개 지나가더니 어떤 택시가 문 열어줘요. 그래서 무작정 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하룻밤 잘 수 있는데 데려다 달라고 공간이 없는데 데려다 달라고 이러면서 바디랭귀지 하면서 그 사람 다행히 알아들었어요. 자기 한국말 한다고 응, 아버지 어머니 하는데 그래서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중국에 와서 연길에 왔을 때부터 저는 계속 울었어요. 내가 중국이라는 거 조금 한상 갖고 왔는데 제 집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철남이라는 곳에 데려왔는데 석탄 깨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때 일본 신발 신고 넘어왔는데 제 신발이 다 강에 젖었잖아요. 그랬다고 북한 거라고 무작정 던지고 주는 게 이렇게 중국에서 5원짜리 이렇게 운동신 같은 거 줬어요. 내 신보다 더 못한 거 주면서 나 이거 사는 거 보니까 구들장에서 사는데 이게 내 집보다 더 못한 집인 거예요. 뭐 중국에 돈 벌러 왔는데 나는. 네, 그냥 너무 나 죽을 대로 온 것 같다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울기 시작했었는데 그분들이 또 하는 대로 보낸다 그러니까 여긴 잠깐 머무는 곳이구나 싶어서 조금 안정하고 가는데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느꼈으니까 탈북에서처럼 그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시외로 벗어진 대로 내가 그때 여기에 전철역은 시내에 있었거든요. 시외로 데려다 줬어요. 호텔 비용 싼 데로 데려다 줘서 주머니에 그때 30원밖에 없었어요. 내가 중국 돈 그때 10원짜리 3개밖에 없었는데 하룻밤 15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틀 밤 자면서 전화 계속했어요. 하룻밤 치를 지불하고 전화 계속했는데 그분들 전화를 다 안 받는 거예요. 얘네가 날 인신매매한 게 맞구나. 확실하구나. 그 다음에 알게 됐죠. 근데 택시기사가 가면서 저한테
내일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택시비를 못 줬으니까. 아니 택시비는 드렸죠. 아, 드렸어요? 네, 드리고 다시 온다 그랬는데 그분이 올까 해서 창문을 열고 계속 내다봤어요. 안 오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날 받은 브로커들도 연락이 안 되지. 택시기사도 안 오지. 막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틀 밥도 못 먹고 이틀 동안 있는데 그분이 중국어도 전혀 안 여간의 되셨을 거 여간의 주인이 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 더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말 못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앉아서 속상해서 울었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떻게 할지 몰랐었어요. 막 앉아오니까 이 사람이 안타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동포들이 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빙하는 친구가 통역해줬어요. 그러니까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하게 해라고 두고 갔는데 그 분들은 그 여관 주인들이 또 이제처럼 다 한족 분들이니까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거기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며칠만 그 지하에서 소심들 듣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게 됐어요. 위에 서빙을 못 하고 그래서 지하에서 숨어서. 두부하고 소심들 듣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걸 조금 했었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좀 거기서 갑자기 그 로반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사장의 사장, 네.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공안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무작정. 그래서 이제 좀 길에 그 여관에다 그냥 보내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분이 저한테 그 딸 같았나 봐요. 남자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막 꼬깃꼬깃 이렇게 해서 주면서 그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그분은 가족이 이혼하면서 자식이 다 엄마한테 가서 자식을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생각이 났는지 이렇게 10원짜리인데 이렇게 막 묻혀서 그냥 주더라고요.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40원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이 날 여관에다 데려다 주는데 그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길에다 버리듯이 이렇게 험한 여관을 보내냐. 그러면서 자기 동생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저를 여관으로 데려다 주던 사람이. 그 동생 집이 집사님 집이었어요. 교회 집사님 집이어서. 아, 한국 분이 운영하는. 아니요. 그냥 그 중국 조선 동포죠. 집사님이었어요. 조선족 분이 예. 운영하는. 네, 저는 조선족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네. 네, 조선 동포라고 아, 얘기하는데 네, 동포, 네. 네, 그분이 집으로 가게 됐죠. 2달 동안 거기 있게 됐고 그 더 있기 힘들어서 이렇게 선교사님 집에 가게 됐고 탈북민들 케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한국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한 이유가 동생들이랑 가족 돌보기 위해서 했는데 선교사님 집에서는 먹여주고 입혀주지 돈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국 가면은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착금 주면은 뭐 3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3천만 주면 집에다 보낼 수 있겠구나. 무작정 탈북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예, 가족들 아니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냥 한국 오려고 베이징으로 간 거죠. 근데 아무 베이징- 선이 없이 그냥 무작정 간 아니요. 거예요? 있었어요. 아, 그분들이. 아는 언니가 그쪽 안에도 보면은 여러 명이 이제 전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먼저 있던 언니가 그런 브로커선이 있다고 그쪽으로 자기 떠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무작정 따라 나섰죠 저는. 그래서 갔는데 베이징에서 내일이면 대사관 들어간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전날에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집에요. 교회. 예. 그 집에. 예,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정확한 인원을 숫자는 말할 수는 말할 수 없는데 없지. 엄청난 사람이 잡혀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 저는 좀 범생이었어요. 하란대로 하면 살던 사람이라 법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는 분명 옆 친구 펜 하나 욕심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손에 수갑이 채워진다는 생각에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잡혀가면은 가족이 위험해지겠구나. 내가 어떻게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어보려고 별려 짓 다 아이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못 죽었죠. 살 사람이니까 북송까지 돼서 원성 구류장에 또 있다가 구류장에 있다가 감사하게도 다시 다행이네요. 나오게 됐어요. 혹시 그 2004년에 탈북해서 네. 그렇게 북송되기까지가 지금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1년 안 됐었어요.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네, 많은 일이 있었죠.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이게 저 진짜 물어보는 말밖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중국이라는 곳에 딱 오니까 누구와도 나의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다가가야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엄청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요즘에 좀 털털하다는 소리 듣죠.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다행히 그래도 또 네. 이제 그 한국 기도는 좀 많이 북한에서 심하게 이렇게 체조를 주잖아요. 근데 네. 다행히 또 이렇게 네. 중국. 그때는 중국에서 잡혔지만 한국 기도로 다 잡혔어요. 그게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때 막 뉴스 나고 이슈화 돼가지고 제가 북한에 잡혀갔을 때 보이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이미. 얘네가 나오고 아이고. 있다는 거.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20명씩 막 대사관 담당 넘고 그래가지고 한창 많이 잡힐 때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엄청난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때 2004년도 10월인가 그때 뉴스 보면은 나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되면서 중국 감옥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했거든요. 한국에서 난민으로 받아주면 너는 한국 가는 거고 안 받아주면 너는 북송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막 굶으면서 다시 투쟁하고 그랬었고 이민국에 우리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밥 안 먹고 죽게 되면은 자기들 책임 있어서 막 코에다 우유를 쌓아놓고 막 그랬었어요. 중국 이민국 안에서요. 네, 강자를 먹였어요. 안 그러면 죽게 되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으로 근데 결국 북송됐죠. 이제 그거는 한국으로 못 가고 이제. 예,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북한에서 넘어가면서 우리가 막 다 울면서 불면서 그러면서 넘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한국 기도라고 얘기하지 말라. 중국에서 잡힌 걸로 하면은 괜찮을 거다. 다시 또 오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달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냥 다 죽으러 가는 사람들 마음이니까. 왜냐면 한국 기도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반역자로 북한에서는 취급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가니까 그때 그러니까 체제 때마다 다 이렇게 처벌이 다 달랐잖아요. 네. 김일성 때는 연좌제라면 김정일 때는 본인까지였어요. 제가 김정일 시대 때 갔는데 본인까지였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다행이었죠. 가족들한테는 그런 피해가 네, 피해가 덜 없었어요. 갔고. 그래서 저는 그때 넘어가서 북송돼서 감옥에 또 가 있는데 처음에 남자들이 막 가서 잡혀가서 이렇게 치서봤는데 막 머리 터지고 팔이 비뚤어지고 막 그래요. 겁이 났어요. 근데 다 또 살아남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공기에 네. 이렇게 거기서 주는 게 옥수수 국소리 매달이 뜨는 거. 네. 세 모금 마시면 없는 거예요. 줬었어요. 아. 근데 2번 줄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씻지 못하니까 장염이 걸려서 막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방에 지금 30몇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쥐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건 그게 다였고 쥐침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양반다리하고 무릎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쥐침이 뒷사람 배에다가 머리를 얹는 게 쥐침이었어요. 네? 그냥 놓는 게 아니라요? 네, 추운데 그때는 너무 많이 잡혀갔어요. 우리가 그때 갈 때 대량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갔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랬죠. 아니 그런 시간을 얼마 정도나 거기서 지내신 거예요? 한 3개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장염 걸려 죽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생존 방법이 있는 게 치약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근데 저 좀 꼼꼼한 편이라서 세면도구 다 갖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제게도 치약이 있었어요, 3개. 그래서 그걸 3걸 저도 조금씩 먹으면서 2달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거주지로 또 옮겨져요. 어성보육에서 다 잡혀나가면 거기서 이렇게 거주지로 보안관들이 데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거주지로 옮겨갔을 때는 또 이렇게 옥수수밥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요? 강냉이 밥이라고 그러죠. 네. 뭐 기름이 안 들어간 시라지를 그냥 삶은 것 같은 국도 주고 거기는 괜찮게 줬었어요. 근데 이미 이렇게 속이 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양이 지금
그래서 힘들어서 그걸 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잘 못 먹고. 아, 몸에서 안 받아줬군요. 몸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먹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원래는 다 3년, 5년 감옥에 갔어요. 저랑 같이 나간 사람들은. 근데 처벌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권 때마다 처벌하는 게 다른데 그 지역마다도 처벌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처럼 국경지대 쪽들은 뭐 일주일에 그냥 노동 단련대 갔다 오는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뭐 함흥이라든지 다른 곳 있잖아요. 그런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는 막 다 감옥 갔어요. 몇 년씩. 근데 저는 은혜죠. 은혜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쌀 꺼먹고 하던 사람들이 저희가 잡혀나간 거 알고 아 오늘 집 딸이 잡혀나갔단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보이부 사람들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그 불법하는 사람들은 또 안전부 다 끼고 하니까 누구 집 딸이 잡혀나왔다 이러니까 그 사람 돈 꺼내서 우리 집에서 쌀 꺼먹던 사람이 돈 먹여서 저를 꺼내서 감옥에 안 가게 하고 병보석으로 담보하고 자기 집에서 병간호 시킨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은혜는 돌고 도네요. 네, 사람이 나누고 이렇게 베푸는 거는 부메랑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집에서 한 1년간 보양하다가 다시 재탈북하게 된 거죠.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다 이미 탈북에 있어가지고. 예. 아, 그럼 첫 번째로 시도를 하셨는데? 예,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처럼 브로커들이 연락처 다 끊었으니까 가족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서 제 동생이 넘어오고 엄마가 넘어오고 이러면서 가족이 다 넘어와서 가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처럼 저를 꺼내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보니까 그쪽에 다 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연락이 됐고 제가 부모님한테. 이미 중국에 있을 때 연락을 보냈고 그 연락이 오면은 제가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때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마음이 조급해서 무작정 떠났던 거니까 다 가족이 있고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안 오고 싶었어요. 저는 인권이라는 거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인권이 북한에서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이제처럼 포로 가족도 아니었고 국군 포로 가족도 아니었고 그런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는 성분이 나쁜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쟤한테 인권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탈북하면서 중국에서의 그런 고통과 그런 내가 신분이 없음으로 인해서부터의 그런 겪는 그런 고통들 수모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인권이 없구나 오히려 중국에서 더 느끼셨군요. 저는 느꼈죠. 그리고 탈북해 가서 북한에 가서 내가 탈북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그런 구루장에 앉아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가. 그러면서 나한테 인권이라는 게 없구나. 다시 탈북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섭죠.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취급 받느니 사람 취급 못 받거든요. 잡혀가면은. 근데 고통받고 그런데 그렇게 사느니 그냥 안 사는 게 나으니까 중국 간다는 건 살기 위해서 발버둥질한 거잖아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족이 다 거기 갔으니 중국 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2006년도에 재탈북하게 됐고. 다행히 이제 먼저 탈북한 가족을 만났어요. 네, 중국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잘 살다가 2004년도에 또 공안에 들이닥쳐서 엄마 동생 잡혀가고 또 저는 중국에 더 숨어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2004년도에 엄마 동생이 또 잡혀갔어요. 북한으로 다시 또 중국으로 가족이 잡혀가고 저는 2층에서 뛰어내려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잡혀갔다 왔기 때문에 그 동생이 엄마가 그걸 뭘 겪을지 아니까 그걸 다 아니까 내가 지금 그냥 살아남았다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맨날 울면서 쓰러져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밥 먹었냐고. 그래서 안 먹었다 그러니까 밤 네가 이렇게 맨날 울고 있으면은 2층에서 뛰어내려서 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맨발로 뛰어내렸었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가서 어느 다방까지 갔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했어요. 저 여기 다방에 있는데 신발 좀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신발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신발 신고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가
북한 사람인 거 다 몰랐어요. 제 친구들은 다 조선동포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엄마 동생 아무리 제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했어요. 엄마를 꺼내라고, 내가 돈 보낼 테니까 엄마를 뽑아내라고. 북한은 돈만 있으면 다 하니까. 그랬는데 잘 안 됐나요? 아니요, 사기도 몇 번 당했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해서 제가 아는 돈을 또 사기 하더라고요. 아까 그래 가족한테 내보낸 돈을 중간에서 떼먹고 전달 안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를 뽑아주겠다고 하고서는 약속해놓고 안 하고 예. 돈만 받고. 돈만 받고 이제처럼. 그리고 근데 제가 북한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면서 힘들게 지냈는데 갈 데 없어서 그분이 사무실에서 입고 있었는데 그 신발 가져다 준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그 구루장에 있는 엄마가 힘이 나겠냐고. 먹고 버텨서 해결할 방법을 찾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4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아파트 이렇게 계단 내려가는데 북한에 뭐 아파트면 현관에 불이 다 오잖아요. 내려갔다가. 근데 그 아파트는 그게 없었어요. 현관 불이 고장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핸드폰 빌 붙이고 막 내려가고 있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집은 좋은데 현관 불이 없어 틀렸어 이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는 막 뛰어내려가서 핸드폰 불 비추고 3층까지 올려다 드리고 내려오는데 그 두 할머니가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일부러 올라왔다 자기들 때문에 내려간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그때 딱 번쩍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지금 신분도 없는 상황이라 숨어 살지만 노력만 한다면 엄마 동생 구할 수 있겠다. 누구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 먹고 살자. 나가서 막 빵 정신없이 사 먹었어요. 그때 그게 며칠 만에 첫 끼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자꾸 북한에 연락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이 안 되니까 힘들게 보냈죠. 삶의 우욕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을 방황하고 있다가 연길에 서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시장 입구에서 팔다리가 없는 아저씨가 이불을 묶을 수 있으며 동양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저분은 팔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사진을 좋아하는데 팔다리가 다 있는데도 왜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저분 도와야겠다. 무작정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복지관에 가면 된대요. 그래서 복지관을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신분증으로 예약해야만 봉사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숨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돌아 나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외우던 얘기였어요. 문구를 하나 내 머리를 스치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가 항상 하던 얘기 뭐였냐면 나라 잃은 백성 상가집 해야만도 못하다. 전쟁 시대를 겪은 분들이 하셨던 얘기죠. 그게 제가 나라 잃은 사람 아닌데 없는 사람 아닌데 그 느낌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 그래서 돌아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누구를 돕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그게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 번 있는데 그때 좌우명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전까지는 나는 잘 된다. 이걸 갖고 살았는데 아 내가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해야겠다로 좌우명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숨어 살다가 동생이랑 연결해서 감옥에 안 가고 동생이랑 다 뽑을 수 있었어요. 돈을 계속 보내가지고 연락이 되고 네, 연락이 되고 또 동생 넘어온 다음에 같이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그게 2008년도 올림픽 때문에 연길 너무 단속이 심했어요. 숨어 살 데가 없었어요. 계속 옮겨 다니다 못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2008년 5월에 연기를 떠나서 한국행에 오르게 됐죠. 그래서 2008년 10월에 한국 도착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사는 곳으로 나왔죠. 그때 이제 가족이 다행히 연결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잡혀나간 가족은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왔어요. 아, 네. 나중에는 다 네, 오셨고요. 다 왔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 데려왔어요.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다 서울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아, 그건 정말 네. 그 발길이 안 떨어졌겠어요. 북한에 이제 가족을 두고 혼자서 한국으로.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동생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위험해서 더 숨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아 저희 네, 그 그래가지고- 제작진에 그래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돈을 벌어서 집에다 보내야 된다는 생각부터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러면 아직 그 북한에 남아 있는 그때는 가족은 처음에 탈북했을 때는 가족이 다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아, 그래서 돈을 보내야 된다 생각부터 했었는데 처음에 와서 딱 집에 와서 딱 받는 거 보니까 이게 저는 좀 툭 보니까 신문을 우연히 펼치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한 6장인가 8장인가 되는 신문이었는데 분명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시스템이 뭔지 스트레스가 뭔지 왜래요? 지니게스가 뭔지 GDP가 뭔지 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 한글이었거든요. 제가 못 읽는 글자는 아니었었어요. 네. 그 멘붕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때는 그냥 한 방 어디 맞은 기분이었어요. 뽕 해갖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돈을 벌려고 해도 알아야겠구나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배워야겠다. 대학 가려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갖다 넣고 봤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때 학교 가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봤는데 기출문제집도 말을 엄청 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북한처럼 맞는 걸 고르라 그러고 틀린 걸 고르라 그러면 되는데 뭐 이 문제가 이 문제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말 엄청 꼬아서 얘기했어요. 문제를 얼마나 열심히 네. 보셨으면. 아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 와서 상황인 네.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부가 검정고시와 있거든요. 그 대학교 얘기는 한국에 와서의 네. 삶은 거기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네. 그 나중에는 가족분들이 이제 지금은 다 와서 같이 사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 그 북한에 가족이 남았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 뭐 혈육 가정 네, 있어서 아 그래서 이제 다 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근데 보안상 저는 문제로 네. 너무 대단해 보이는 게 본인이 힘들면 내 인생 생각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다른 분들을 보고 그렇게 도울 생각을 했다는 게 그 아까 그 장애 네. 5분 장애인분 그분을 보고 그렇게 도울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전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전 잘 믿겨지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저 얘기가 같은 나온다는 게. 나 살기 바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도와야 될 사람들은 가족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누군가 먹었다는 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누군가의 도움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이제 남한을 오려고 하다가 이제 한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실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또 겁도 굉장히 많이 나고 되게 순순히 발이 좀 떨어져서 잘 오게 됐나요? 재탈북할 때 네,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네. 과정. 한국 올 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또 지난번처럼 그러니까요. 잡히면 제가 이제 그게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나는 살 수 없겠구나. 2번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못 이건 살아남는다는 한국인이잖아요. 생각이었어요. 네. 그래서 못 간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더 숨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뭐 죽기보다 까무라치기가 낫다고.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 상황에서 그렇겠네요. 선택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또 잡히면은 다시 북송될 텐데 그때는 나 살아 못 남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예,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원래 다 선택이고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택을 그래도 해야죠. 다행히 남한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 3개월 걸쳐 오셨는데 좀 순탄했나요? 어떻게? 저는 가는 곳마다 잡혔었어요. 네. 가는 곳마다 네. 잡히는데 어떻게? 연길에서 떠나서 뭐 이렇게 거의 일주일 동안에 쿤밍까지 갔고 쿤밍에서 이렇게 또 라오스를 넘잖아요. 넘는데 그때 올림픽 때문에 단속이 심해서 탈북민들이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모여서 한 번에 보내야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쿤밍 한 달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좀 남았어요. 자꾸 숨어서 그렇게 여관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한 달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오다가 가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넘겨보내게 됐는데 이렇게 혼자 탈북을 하신 거예요? 그 아예 두만강 라오스를 넘고 이렇게 혼자서 아니요. 브로커는 있죠. 브로커는 있는데 보통 보면 몇 명씩 같이 그렇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혼자였었어요. 혼자? 네, 그래서 라오스를 딱 넘을 때 보니까 이렇게 산을 타고 넘더라고요. 근데 걸어야죠. 거기 보면 다 이렇게 그 진흙탕이 네. 그게 이렇게 빨간 진흙탕이었는데 거기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 안에서 갑자기 산 꼭대기 위에 사람이 서 있으니까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콩밭이 옆에 막 있었어요. 콩밭에다 몸을 이렇게 숨기고 막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확인하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너무 놀랐어요. 공간인 줄 알고 다리 풀려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시간이 산을 넘으면 라오스인데 거기서 저를 픽업할 사람이 만날 시간이 한정돼 있죠. 있대니 딱 시간이 있으니까 정해져 있죠.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나를 업고 뛰더라고요. 업고 막 오르는데 그 올라갈 땐 또 그렇게 올라간다 치고 내려올 때는 막 넘어지고 구르고 나무 뿌리를 막 잡고 막 근데 그때 저는 중국에서 그때 선교사님 집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녔어가지고 말씀 외웠던 것들도 있고 한데 막 시편 23편이 막 입에서 막 나오고 도와달라고.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 달지라도 아이고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러면서 막 그냥 저는 방언을 20편 23편을 받았나 봐요. 그 사람이랑 막 같이 뒹굴고 나무 뿌리 잡고 막 산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제 입에서 그게 계속?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 내려온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픽업해서 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갔었어요. 제가 혼자 왔으니까 차를 안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왔더라고요. 가다가 국경에서 라오스 국경에서 또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조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만 맡기고 어떻게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버스 타고 오토바이만 맡기고 벌금하라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버스 타고. 라오스 시내로 들어가서 그 태국을 넘는다는 거예요. 라오스에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분 쪽에 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65세 된 할머니. 저보다 체력은 더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요? 머리 하얀 할머니인데 진짜 체력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같이 이렇게 티켓 줬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대사관에서 그때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고 막는다 그래가지고 대사관을 갈 수 없고 태국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 2장 주고 100불짜리 하나 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라오스를 이렇게 배 타고 건너더라고요. 라오스에서 태국 건너는 거 배 2번 갈아타고 건너서 태국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 기차표를 저한테 줬었거든요. 그 안내자가 거기까지 갔는데 기차역에 가기 전에쯤에서 또 잡힌 거예요. 국경에서. 누구? 태국 넘기 전에? 아니 태국 넘어서. 태국 넘어서요. 태국에 넘어서 여기서 기차를 타고 방콕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태국 넘어서 국경에서 또 잡힌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날 잡아라가 되더라고요. 태국 국경 경비대죠. 국경 경비대 라오스 국경 경비대 잡히고 태국 국경 경비대 잡혔던 또 거죠. 잡히고. 예. 이제 막 날 잡아라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니네 잡아가면 잡아라. 알았어, 니네 해라. 나 어떻게 해라. 근데 제가 한 번 살았는데 2번 못 살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마약 밀매장가에서 국경을 넘었으니까 마약. 엄청 뭐 수색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별게 없으니까 보내더라고요. 보내서 제가 역전해서 이렇게 막 노숙했죠. 몇 시간 노숙하다가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돼서 그 돈이 없었잖아요. 그 100불을 숨겼던 거 꺼내가지고 주니까 그래도 나머지 잔돈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순천까지 줘서 기차 타고 아침에 라오스, 그러니까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이민국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때까지도 이 옆에 가이드가 붙어서 쭉 아니요, 동행했나요? 그때부터 태국 넘겨서 국경경비대 잡힌 다음부터는 라오스 브로커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다. 혼자서 기차 타고 방콕 가는 기차표를 다시 뗐죠. 그 사람들이 준 거는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100불로 2명의 기차표를 사고
방콕에 도착한 다음에는 막연하잖아요. 그래 무작정 대사관 갔어요. 대사관에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이민국에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국에 가니까 탈북민이 엄청나게 많이 아니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어떻게 그걸 다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참 대단하신 것 그냥 같아요. 안 되는 영어 단어 몇 개 가지고 아. 익혔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가 100불을 네. 주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100불 준 게 아니고 그때 저희가 받은 그 브로크 네, 쪽에서 브로크 뭐 쪽에서 이제 아, 준비를 한국까지 해주고. 가라고 이제 그때 비용으로 준 건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이민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얘기는 저희가 2부에서 네, 마저 아까 듣도록 검정고시 얘기. 네, 네. 이제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저희는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